7화 줄거리. 네흘류도프는 카투샤를 다시 만났지만 그녀의 태도는 냉소적이다. 카투샤를 비롯해 예전에 도움을 준 일이 있는 정치범 보고도오프스카야와 카투샤가 부탁한 방화범 노파의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네흘류도프는 지사를 대신하여 현정을 맡고 있는 예친구 마슬렌니코프를 찾는다. 그러나 카투샤는 네흘류도프가 준 돈으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독방에 있어 면회가 허락되지 않는다. 카투샤가 부탁한 방화범으로 몰린 매니쇼프를 만나러 감방 안을 오가며 네흘류도프는 감방과 수감자들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고 느끼게 된다. (57) 다음날 네흘류도프는 변호사를 찾아가 매니쇼프 모자에 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변호를 의뢰했다. 네흘류도프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일단 사건 내용을 조사해 본 뒤 만일 네흘류도프의 말이 사실 그대로라면 아무 대가 없이 변호를 맡아주겠다고 말했다. 또 네흘류도프는 단순한 과실로 말미암아 1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며 누구의 잘못이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올바른 대답을 하려는 생각에서인지 잠시 말을 중단했다. 누구의 잘못이냐고요? 아무 잘못도 아니지요. 그는 한마디로 말했다. 검사에게 물으면 그는 지사의 잘못이라 할 것이고 지사에게 물으면 그는 검사의 잘못이라고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아무에게고 잘못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마슬렌니코프에게 가서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소용없는 일이지요. 하고 변호사는 웃어 보이며 말했다. 그 사람은 당신과 친구도 친척도 아니겠지요. 이렇게 말씀드려 못합니다만 그 사내는 어리석은 데다가 또 엉큼스럽기 짝이 없지요. 네흘류도프는 마슬렌니코프가 이 변호사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래서 그는 그에 대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보겠다는 인사말을 하고 밖으로 나오자 마슬렌니코프에게로 마차를 달렸다. 네흘류도프는 마슬렌니코프에게 두 가지 일을 부탁하려고 했다. 그것은 마슬로바를 병원으로 옮겨줄 것과 여행 패스포트가 없다는 이유로 죄 없이 구류되어 있는 속공들에 대한 부탁이었다. 자기가 별로 존경하지도 않는 인물에게 부탁을 한다는 건 무척 괴로운 일의 하나였으나 지금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그 방법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었다. 마슬렌니코프의 저택 부근에 이르렀을 때 네흘류도프는 차를 세워두는 빈터에 사륜 마차니, 포장 마차니, 그 외 고급 마차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오늘이 마침 마슬렌니코프의 부인이 손님들을 청하는 날이요. 자기도 또한 초대받은 일이 생각났다. 네흘류도프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옆에 멈춘 한 대의 고급 마차에 올라타려고 하는 어느 한 기부인을 모포가 달린 모자를 쓰고 반코트를 입은 하인이 현관 입구에 서서 거들어주고 있었다. 그 기부인은 길다란 치맛자락을 가볍게 접어 올리고는 다나를 신은 검은 양말 속에 가는 복숭아뼈를 살짝 드러내 보이면서 마차에 올라탔다. 네흘류도프는 이미 도착해 있는 마차들 가운데 꼬르차킨 집안의 마차도 끼어 있음을 알았다. 혈색 좋은 늙은 마부는 특히 가까이 지내온 그에게 정중하고도 공손하게 모자를 벗어 인사했다. 네흘류도프가 현관에 서 있는 하인에게 미하일 이바노비치 마슬렌니코프가 어디에 있는지 미처 묻기도 전에 바로 당사자가 손님을 전송하기 위해 양탄자가 깔린 층계 위로 나타났다. 이 손님은 매우 귀하게 여겨졌는지라 그는 층계 중턱에까지만 전송하지 않고 밑에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 귀중한 손님이란 다름 아닌 군인으로서 그는 층계를 내려오면서 이곳 시에 고아원을 건립하기 위해 기금을 모집하는 복권에 대해 프랑스 말로 이야기했다. 이 같은 일은 물론 상류사회의 부인들에게도 바람직한 일이라는 의견을 늘어놓고 있었다. 부인들도 좋아할 것이고 돈도 모을 수 있고 일석이조죠. 마음껏 즐겁게 해준다면 하느님도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아, 네흘류도프, 잘 있었소. 참으로 오래간만이군요. 하고 군인은 네흘류도프에게 인사를 했다. 안에 들어가 부인도 만나보시지요. 꼬르차킨 영예도 와 있습니다. 또 나딘의 북스헤브된 영양도 와 있답니다. 이 거리에 아름다운 아가씨들이란 온통 다 모여 있지요.
금줄을 두른 화려한 복장의 하인이 입혀주는 외투 밑으로 군인다운 근육 있는 어깨를 축혀 들이밀면서 그는 말했다. 자, 그럼 먼저 가보겠네. 그는 다시 한번 마슬렌니코프와 악수를 나누었다. 2층으로 가세. 잘 왔어. 하고 마슬렌니코프는 그의 비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네흘류도프의 팔을 붙들고 끌어올리면서 약간 흥분한 듯한 어조로 말했다. 마슬렌니코프가 이 같은 즐거운 흥분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귀한 손님들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관심 때문이었다. 황실과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있는 근위연대에 근무한 적이 있는 마슬렌니코프는 이제 황족들과 접촉하는 데에 꽤 익숙해져 있어야 할 때인데도 황제의 이름을 대하는 일이 거듭됨으로써 더욱더 비굴해졌고 귀한 손님들의 내방은 그를 더 없는 환희 속으로 몰아넣었다. 주인이 몸뚱이를 쓰다듬어 준다거나 가볍게 토닥거려 주거나 귓전을 긁어주거나 할 때면 강아지들이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듯이 이 마슬렌니코프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데 대해 완전히 감격해버렸다. 주인이 귀여워해 줄 때 강아지들은 흔히 꼬리를 흔들거나 몸을 움츠리거나 이리저리 비비 꼬거나 자기 길을 갖다 비비대며 미친 듯이 주인 주위로 빙글빙글 돌아간다. 마슬렌니코프도 능히 그같이 할 것처럼 보였다. 그는 네흘류도프의 진지한 표정에 개의치 않고 그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억지로 그를 객실로 데리고 갔다. 네흘류도프는 하는 수 없이 그를 따라 객실로 들어갔다. 글쎄, 자네 용건은 나중에 듣기로 하세. 자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할 테니까. 네흘류도프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고 홀을 지나가면서 마슬렌니코프는 말했다. 마님께 가서 네흘류도프 공작이 오셨다고 일러주게나 하고 그는 걸어가면서 하인에게 일렀다. 하인은 빠른 걸음으로 그들을 앞질러 걸어갔다. 자네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우리 집 사람을 꼭 만나보게나. 요전에 자네를 그냥 가게 했다고 투덜거려 아주 혼났었지. 하인이 벌써 말을 전한 뒤인지라 그들이 객실로 들어섰을 때에는 장군 부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부지사의 부인 안나 이그나치 예브나는 소파 옆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자와 머리 너머로 네흘류도프를 보고 반가운 미소를 보내며 머리를 숙여 보였다. 객실의 한쪽 구석으로는 기부인들이 티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있고 그녀들 옆으로는 문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계속 웃음을 터뜨리며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 오셨군요. 당신은 왜 저희들과 친해지시려 하지 않으시나요? 저희들이 무슨 실례라도 했는가요? 이제껏 한 번도 서로 얼굴을 대한 적이 없으나 네글류도프와 자기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를 암시하기라도 하려는 듯한 말투를 던지며 안나 이그나치 예브나는 그를 반가이 맞아들였다. 서로 아시는 사이겠죠. 그렇죠. 이분이 벨라프스카야 부인, 이분은 미하일 이바노비치 체르나프. 자, 이리 더 가까이 오세요. 미씨, 우리 테이블로 오세요. 차를 가져오게 할 테니. 그리고 당신도. 그녀는 미씨와 이야기하고 있는 장교에게도 말을 건넸으나 이름을 잊어버린 듯했다. 자, 이리 오세요, 공장님. 차를 드시겠어요? 결코 전 찬성할 수 없어요. 그녀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고 여자의 목소리가 한쪽 구석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고기만두만은 사랑하고 있어요. 아이 참, 언제든지 우스꽝스러운 농담만 하시네요. 하고 높은 모자를 쓰고 비단이며 금과 보석을 단 어느 부인이 웃으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아주 맛있네요, 이 와플은. 산뜻해요. 좀 더 주세요. 그럼 곧 떠나시나요?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죠. 정말 아름다운 봄날이에요. 시골은 지금 한창 좋을 거예요. 미씨는 마치 구김살 하나 없이 골고루 펴진 검은 줄 무늬의 옷을 몸에 꼭 맞게 입고 모자를 쓴 채 이 세상에 갓 태어나기라도 한 듯이 몹시 아름다웠다. 그녀는 네올류도프를 보자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벌써 떠나신 줄 알았어요. 그녀는 말했다. 떠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만 하고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워낙 시간 걸리는 일이라서요. 그 때문에 여기에도 온 것이죠. 어머니에게 가봐주세요. 어머니가 무척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으나 그것은 실상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녀는 그 사실에 더욱 얼굴을 붉혔다.
글쎄요, 만나뵐 시간이 날른지. 그녀가 얼굴을 붉히는 것을 짐짓 못 본 채 하며 네훌류도프는 침울한 어조로 대답했다. 미씨는 화가 난 듯 눈살을 찌푸리며 어깨를 한번 으쓱 하더니 깨끗한 차림의 장교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러자 장교는 그녀가 들고 있던 빈 찻잔을 받아들고 군도를 안락의자에 부딪히며 의젓한 태도로 그것을 다른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당신도 고아원 기금을 내시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첨을 할 때까지 나의 너그러운 인심을 남모르게 간직해두려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나의 숨은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별말씀을. 어색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손님을 맞는 일은 대성공이었다. 안나 이그나치 예브나는 완전히 기쁨에 들떠 있었다. 미카의 얘기로는 당신은 요즘 형무소 일로 바쁘다고 하는군요. 이해하겠어요. 하고 그녀는 네훌류도프에게 말했다. 그녀는 자기의 뚱뚱한 남편을 미카라고 불렀다. 미카에게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지만 그분의 선량함은 당신도 잘 알고 계시겠죠. 불행한 제수들을 모두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있답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정말 선량한 사람이어서 그녀는 제수들을 채찍으로 때리도록 한 남편의 잔인한 선량함을 달리 적당히 표현할 수 없었는지 하던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때마침 들어온 보랏빛 나비 리본을 단 온통 주름투성이의 노부인에게로 몸을 돌렸다. 네훌류도프는 상대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필요한 대답을 적당히 뜻도 없이 대꾸한 다음 마슬렌니코프에게로 다가갔다. 자네 이제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겠나? 아 참, 자네 무슨 말이었지? 이리로 오게나. 그들은 일본식으로 된 조그만 서재로 들어가서 창가에 앉았다. 58. 자, 무슨 말이고 하게. 담배 피우겠나? 잠깐 기다려주게. 재투성이가 되어선 곤란해.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잿더리를 가져왔다. 자, 무슨 얘기지? 자네에게 두 가지 부탁이 있네. 그래. 마슬렌니코프의 얼굴이 갑자기 어둡고 침울해졌다. 주인이 귓전을 긁어줄 때 느끼던 개의 흥분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객실로부터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들의 말소리였다. 결코 믿을 수 없어요. 하는 여자의 목소리에 뒤이어 한쪽에서 다른 사나이의 목소리가 브론초바 백작 부인과 빅토르 아브락신이라는 이름을 되풀이 말하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웃음과 말소리가 뒤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마슬렌니코프는 네훌류도프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한편 객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도 귀 기울이고 있었다. 지난번 얘기했던 여제수 얘긴데 말일세.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아, 죄 없이 유형 판결을 받았다는 여제수 말이지. 알겠네. 알겠어. 그녀를 병원의 자벽부로 옮겨줄 수 없겠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들 하던데. 마슬렌니코프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생각에 잠겼다. 글쎄, 하고 그는 말했다. 어쨌든 말해보겠네. 내일 결과를 알려주겠네. 환자가 많아서 병원 간호부에 조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래, 알겠네. 어쨌든 내일 자네에게 연락하겠네. 부탁하네. 네훌류도프는 마슬렌니코프에게 말했다. 객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웃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또 빅토르 때문에 웃는군. 싱긋 웃으면서 마슬렌니코프가 말했다. 저 친구는 한번 시작하면 정말 기막히게 사람들을 즐겁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고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지금 형무소에 여행 패스포트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1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데 벌써 수감된 지 한 달이 넘는다고 하네. 그리고 네훌류도프는 그들이 수감되어 있는 까닭을 설명해 주었다. 자네 어떻게 그런 걸 알았나? 하고 마슬렌니코프는 물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불만의 빛이 엿보였다. 내가 어느 죄수를 면회하게 됐는데 그곳의 죄수들이 복도에서 나를 둘러싸고 부탁하던 말일세. 어느 죄수를 면회했었나? 아무런 죄도 없는데 수감돼 있는 어느 농부를 면회했었네. 그래 내가 그 농부에게 변호사를 하나 대주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닐세. 아무 죄 없이 단지 여권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형무소에 수감되다니 그런 일이 쉽사리. 그건 검사의 일이라네.
하고 마슬렌니코프는 퉁명스럽게 내뱉으며 네흘류도프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것이 바로 자네가 얘기하는 신속하고도 정당한 재판이란 것일세. 이따금 감옥을 시찰한다거나 수감된 자들이 법률에 적용된 대로 취급받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 검사의 일인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트럼프 놀이만 하기 때문일세. 그렇다면 자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얘긴가? 하고 네흘류도프는 변호사가 말한 분명 지사는 검사에게 책임을 회피시킬 것이라고 한 말을 상기시키면서 우울하게 친구에게 물었다. 아니, 해보겠어. 곧 조사해보겠어. 그 여자를 위해서 더 좋지 못한 짓이에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순환자죠. 하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별 흥미를 못 느끼는 듯 짓거리고 있는 여자의 목소리가 객실에서 들려왔다. 그거 반가운 일이군요. 전 이걸 갖겠어요.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무엇인가 내놓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여자의 농담 섞인 웃음소리와 사나이의 장난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자의 목소리가 말했다. 알겠네. 내 모든 것을 한번 해보겠네. 마슬렌니코프는 하얀 터키식 반지를 낀 손으로 담뱃불을 끄면서 되풀이 말했다. 자, 이제 부인들에게로 가세. 참, 또 한 가지 있네. 네흘류도프는 객실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어제 감옥에서 태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마슬렌니코프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자네 그런 소리까지 할 줄 아나. 그러면 절대 감옥에 들여놓지 못하겠는데. 무엇이고 다 간섭하려 드니 말일세. 자, 가세, 가. 안나가 부르고 있네. 그는 네흘류도프의 팔을 잡더니 고관들이 방문해줬을 때의 흥분을 다시금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기쁨에 넘친 흥분이 아니라 불안한 흥분이었다. 네흘류도프는 마슬렌니코프에게서 팔을 빼고는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객실을 가로질러 때마침 달려오는 하인도 쳐다보지 않고 우울한 표정으로 현관을 지나 거리로 나왔다. 웬일이에요? 당신 그분에게 무슨 실례라도 한 것 아니에요? 하고 안나 이그나찌예브나가 놀라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게 프랑스식이라는 거겠죠. 누군가가 대답했다. 그게 프랑스식이라고요. 저건 야만족 줄루식이에요. 자리를 뜨는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들의 이야기는 그칠 줄을 몰랐다. 그들은 네흘류도프가 남긴 에피소드를 오늘 그들 모임에서의 화제로서 적절히 이용하려 했다. 마슬렌니코프를 방문한 다음 날 네흘류도프는 그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다. 도장이 여러 개 찍히고 문장이 박힌 두껍고 번들거리는 종이에다 익숙한 글씨체로 마슬로바를 병원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의사에게 편지를 보냈으니까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자네의 희망대로 될 것이라고 했다. 편지 끝에는 자네를 아끼는 예벗 마슬렌니코프라고 쓴 서명이 있고 그 서명 밑에 크고 뚜렷하게 사인을 했다. 어리석은 네흘류도프는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그의 벗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마슬렌니코프는 자기의 위치까지도 겸손하게 보이려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가 도덕적으로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직무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매우 훌륭하게 여기고 비록 호감까지는 아니어도 벗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훌륭함에 대해서 그다지 과시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는 그의 심중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59. 우리들 사이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미신의 하나는 인간은 제각기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선인이라든가 악인, 현인, 어리석은 사람, 근면한 사람, 게으른 사람 등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그렇게 구별해 단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악인일 때보다 선인일 때가 더 많다든가 게으를 때보다 부지런할 때가 더 많다든가 또 어리석은 때보다 똑똑한 때가 더 많다든가 또는 그 반대로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인간을 두고서 당신은 성인이라든가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에 관해선 당신은 악인이라든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인간을 그런 식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 인간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 물은 어느 강에서 흐르든 흐른다는 데는 변함이 없으나
강 하나만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좁은 강, 물살이 빠른 강, 넓은 강, 반면에 물살이 느린 강이 있듯이 또 물이 맑은 강, 탁한 강, 물이 찬 강, 따스한 강 등이 있다.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다. 인간 누구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성격의 온갖 요소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 어느 경우 그중 하나가 돌출하곤 해서 똑같은 한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평소의 그가 아닌 이질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때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사람에 따라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네흘류도프는 이런 유형의 인간에 속했다. 그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는 육체적인 원인과 정신적인 원인에서 온 것이었다.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카츄샤를 처음 만나 보았을 때 느꼈던 참회와 환희의 기쁨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최근 며칠 사이 면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마슬로바에 대한 공포와 혐오의 감정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는 이제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 않겠다. 그녀가 바라기만 한다면 결혼까지 하겠다는 자기의 결심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실 그를 괴롭고 초조하게 할 뿐이었다. 마슬렌니코프를 만나고 난 다음 날 네흘류도프는 또다시 그녀를 면회하러 갔다. 전옥은 이번에는 사무실에서나 변호사실에서가 아니라 여제수 면회실에서 만나도록 했다. 전옥의 선량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네흘류도프를 경계하는 듯했다. 분명 마슬렌니코프와의 면담은 네흘류도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한 모양이었다. 면회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고 전옥은 말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선 제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부지사 각하가 편지에 이르신 대로 그녀를 병원으로 옮기는 데 대해서 의사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헌데 본인이 거절하는군요. 옴장이들을 돌보기 싫다고 하대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죠. 공작. 하고 그는 말했다. 네흘류도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만나게 해줄 것을 부탁했다. 전옥은 간수를 딸려 보냈다. 네흘류도프는 그의 뒤를 따라 텅 빈 여제수 면회실로 들어갔다. 마슬로바는 벌써 그곳에 와 있었다. 그녀는 네흘류도프를 보자 힘없는 두려운 듯한 표정으로 철망 건너편에서 나왔다. 그녀는 네흘류도프 있는 대로 가까이 다가와서 그의 옆쪽을 바라보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그저께는 너무 신뢰되는 말만 해서. 나보고 용서해 달라니 네흘류도프는 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제발 저를 가만 놔두세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네흘류도프는 그때 또다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사팔 눈에서 분출된 저기의 감정을 보았다. 왜 내가 당신을 버려야 하는 거지요? 뭐 그게 사실인걸요. 무슨 이유로? 그녀는 또다시 저기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어쨌든 하고 그녀는 말했다. 제발 저를 가만 놔두세요. 전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이젠 어떻게도 할 수 없어요. 하시는 일들을 다 그만둬 주세요. 하고 그녀는 가늘게 입술을 떨며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정말이에요. 나 같은 인간은 목이라도 매서 죽는 편이 나아요. 네흘류도프는 그녀의 거절 속에서 자기에 대한 증오와 이제 다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에 대한 거부된 용서가 원한으로 사무쳐 있으나 그 감정 외에도 뭔가 훌륭하고 의미 있는 딴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침착한 마음으로 그에 대한 거절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녀를 보니 네흘류도프의 이제까지의 모든 의혹은 사라지고 그를 다시 진지하고 감동적인 환희 속으로 되돌아가게 했다. 카츄샤, 전에도 말했지만 하고 그는 더욱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나와 결혼해줘요. 만일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럴 마음이 생길 때까지 당신이 어디로 가든 그곳으로 따라가겠어. 그건 당신 마음대로예요. 전 이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또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도 그 이상 말할 힘을 잃어서 입을 다물었다. 잠시 시골에 내려갔다가 빼찌르부르크로 갈 생각이야. 하고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아니 우리들의 일에 대해서도 힘써볼 생각이야. 반드시 판결은 취소될 거야. 취소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사건이 아니어도 그만한 죄는 짓고 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또 그는 그녀가 눈물을 참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았다. 헌데 매니쇼프를 만나보셨나요?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며 그녀는 불쑥 물었다. 그 사람들이 무죄라고 하는 건 사실이겠지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정말 착한 할머니예요. 네클류도프는 매니쇼프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그녀에게 들려주고 뭐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녀는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병원일 말씀인데요. 그녀는 갑자기 사팔 눈으로 네클류도프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바라신다면 가겠어요. 그리고 술도 절대 마시지 않겠어요. 네클류도프는 말없이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건 참 좋은 얘기요. 하고 그는 겨우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 그렇다. 그녀는 아주 딴 사람이 돼버렸다. 이제까지의 모든 회의의 뒤에 오는 전혀 새로운,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사랑의 절대적인 힘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느끼면서 네클류도프는 이렇게 생각했다. 면회를 끝내고 짙은 악취가 풍기는 감방으로 돌아온 마슬로바는 제수복에 겉옷을 벗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나무 침대에 앉았다. 감방 안에는 결핵을 앓는 여제수와 젖먹이를 안고 있는 블라지미르 현의 여자, 매니쇼프 할머니, 그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건널목지기 여자뿐이었다. 교회 급사에 따른 어제 정신 이상이란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보내졌다. 그 밖의 여제수들은 모두 빨래하러 가고 없었다. 할머니만이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아이들은 복도에 나가 놀고 있었고 문은 열려 있었다. 블라지미르 현의 여자는 갓난아이를 안고 철도지기는 언제나 그렇듯이 손가락을 재빨리 놀리며 뜨개질하는 양손을 손에 들고 마슬로바에게로 왔다. 그래, 만나고 왔어. 여자들이 물었다. 마슬로바는 높은 침대 위에 걸터 앉아 아무 말 없이 바닥까지 닿지 않는 발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다. 울긴 왜 울어? 철도지기가 물었다. 절망해선 안 돼요. 자, 카츄샤. 자, 하고 그녀는 손가락을 분주히 놀리면서 말했다. 마슬로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 빨래하러 갔어. 오늘 자선 차입이 많다고 하더군. 차입이 많이 들어왔대. 하고 블라지미르 현의 여자가 말했다. 피나실까? 철도지기 여자가 문 쪽을 향해 외쳤다. 이 말썽꾸러기가 또 어디 갔담? 이렇게 말하고서 그녀는 뜨개질 바늘을 하나 빼서 실뭉치와 양말에 꽂고는 복도로 나갔다. 이때 복도에서 소란스런 소리와 여자들의 짓거리는 소리가 이어 들리고 맨발에 제수화를 신은 감방 안의 여자들이 들어왔다. 모두 흰 빵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에는 2개 가지고 있는 여자도 있었다. 페도시아는 마슬로바를 보자 곧 그녀에게로 왔다. 무슨 일이야? 기분 상할 일이라도 있었어? 하고 페도시아는 맑고 푸른 눈으로 부드럽게 마슬로바를 보며 물었다. 이건 간식이래. 그녀는 흰빵을 선반 위에 얹었다. 왜 그러는 거야? 그분이 결혼하기를 주저하든 하고 꼬라불려바가 물었다. 아냐, 오히려 내가 망설여져. 마슬로바가 말했다. 그래서 싫다고 했어. 참 어리석군. 꼬라불려바가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같이 살 수도 없을 걸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해? 하고 페도시아가 말했다. 그래도 내 남편은 따라다니고 있잖아. 철도지기가 말했다. 그야 우린 정식 부부니까요. 하고 페도시아가 말했다. 하지만 그분은 같이 살 수도 없을 텐데 무슨 이유로 결혼을 해? 이 바보야. 왜냐고? 그 사람과 결혼하면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 않니?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따라오겠다고 그분은 말했어. 마슬로바가 말했다. 오고 싶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와도 좋아. 부탁은 않겠어. 그분은 이제 빼찌르부르크로 가서 일이 되도록 힘써보겠다고 하더군. 그분에겐 장관이 모두 친척벌이니까.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내게 필요 없는 사람이야. 뻔하지 뭐 하고 자기의 부대자루를 만지고 있던 꼬라불려바는 분명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대꾸했다. 어때? 우리 술이나 할까? 난 마시지 않겠어. 마슬로바가 말했다. 당신끼리 마셔요. 제2편 1.
2주일 뒤에 어쩌면 원로원에서 사건이 심리될 경우를 위해 네훌류도프는 그 전에 미리 빼제르부르크로 가서 만일의 경우 그곳에서 지게 되면 상소장을 작성해줬던 변호사의 말대로 황제에게로 직접 탄원서를 써보낼 생각이었다. 변호사의 얘기는 상고의 이유가 너무나 희박하여 그만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만일 상고가 아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6월 초순경 마슬로바와 그 외의 유영수들의 일단은 예정대로 시베리아로 떠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네훌류도프는 마슬로바를 따라 시베리아로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지의 여러 마을들을 두루 살펴 미리 정리해 두어야만 할 것 같았다. 네훌류도프는 우선 꾸즈민스코의 마을로 갔다. 이곳은 제일 가까운 데 있는 흙토질의 광대하게 넓은 영지로서 그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영지였다. 이곳에서 네훌류도프는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냈고 어른이 된 뒤에도 2번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한 번은 어머니의 부탁으로 독일인 관리인과 함께 관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갔었다. 그러므로 이곳 영지의 경영 상태라든가 농민들과 관리 사무소와의 관계, 즉 지주와의 관계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농민들과 지주와의 관계란 솔직히 말해서 농민들은 그들 생계의 전부를 관리 사무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민들은 그들 관리 사무소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 형편이었다. 그것도 1861년에 폐지된 농노제의 현실적인 예소. 다시 말해서 일정한 한 주인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전혀 갖지 않은 농부나 토지가 얼마 되지 않는 농부들의 거의 대부분이 대지주에 지배되는 것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네들, 농민들이 살고 있는 근처의 대지주에게만 의존하는 경우조차 있었다. 네훌류도프는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 모두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수입 재정은 그들 노예화된 제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그 자신 그러한 제도에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훌류도프는 또한 그 세부적인 일을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부당성과 잔혹성까지도 알고 있었다. 더욱이 대학 시절 토지의 개인 사유는 50년 전에 농노를 소유하던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죄악이라고 느끼고 있던 그때부터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어 헨리 조지의 학설에 공명하고 그 이론을 실천 보급시켜 그 결과 아버지의 유산인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군대에 들어가 복무하는 동안 1년에 2만 루블의 돈을 낭비하게 되면서부터 그러한 이론은 그가 실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어 그의 뇌리에서 차츰 사라졌다. 그리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라든가 어머니가 송금해주는 많은 돈들이 어디서 생겨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고 또 될수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상속받고 나자 자기의 것이 된 재산, 즉 토지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다시금 잊었던 토지의 개인 사유에 대한 자신의 명백한 태도가 문제되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네훌류도프는 자기는 현 사회 질서를 혼자 개혁해 나갈 능력이 없을 뿐더러 영지 관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며 영지에서 오는 돈으로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베리아 출발이 가까이 다가오고 감옥 세계소와의 연관성도 불가피하게 된 데다 또 그로 해서 금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영지 문제의 해결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손해가 있더라도 개혁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그 방안으로 자기 스스로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대신 싼값으로 토지를 농민들에게 빌려주어서 지주로부터 독립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농민들에게 주려는 계획이었다. 네훌류도프는 지주와 농노 소유자와의 입장을 생각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토지를 소작인들에게 경작해 하지 말고 대신 농민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농노 소유자가 자기의 농노들을 부역해서 연공제로 바꾸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것이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전부는 아니었다. 그러나 해결 방안의 첫 시도임에는 분명했다. 그것은 강한 속박에서 조금은 약한 형식으로의 전환이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네훌류도프는 거의 정오 무렵에 꾸즈민스코의 마을에 도착했다.
모든 점에서 생활을 간소화하려는 생각에 그는 자기의 도착을 전보로 알리지 않고 역에서 직접 쌍두마차를 빌어 타고 갔다. 마부는 허리 밑으로 주름을 넣고 소매가 없는 무명 방코트를 입은 작은 몸집의 젊은 사나이로 마부답게 마부석에 비스듬히 등을 기대고 앉아 주인과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은 피로에 지친 하얀 말과 여의고 숨을 헐떡이는 부마는 잠시 쉬어가길 바랐던 그들의 희망대로 뛰지 않고 천천히 걸을 수가 있었다. 자기가 태운 손님이 지주인 줄을 알지 못하는 마부는 꾸즈민스코의 관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짓거리기 시작했다. 네흘류도프도 일부러 모르는 채 하고 들었다. 먹게나 내는 독일인이지요. 도시 생활을 한 적도 있으며 책 따위도 읽어본 일이 있는 이 마부는 말했다. 마부는 네흘류도프 쪽으로 몸을 반쯤 돌리고는 채찍과 채찍 손잡이를 번갈아 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잠옷 자랑하고 싶은 듯 했다. 밤생말과 트로이카를 사서는 자기 부인과 여기저기 타고 다니고 있지요. 하고 그는 말을 계속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는 그 큰 저택에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았었지요. 작은 불빛이 깜빡깜빡 빛나더군요. 난 그때 손님들을 그 저택에 태워다 주곤 했지만 정말 이런 시골에선 볼 수 없는 것이죠. 돈을 푸짐하게 가로챈 거지요. 무서운 녀석이에요. 뭐든 그 녀석 마음대로입니다. 굉장한 영지를 샀다는 소문이지요. 네글류도프는 독일인이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든 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든 자기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허리가 길다란 마부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걸렸다. 그는 화창한 날씨며 이따금 태양을 가리는 검은빛의 짙은 구름이며 농부들이 여기저기에서 귀리밭을 갈고 있는 들판의 풍경이며 종달새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있는 푸른 채소밭이며 철늦은 참나무 외엔 온통 푸른 나무로 뒤덮여 있는 숲이며 소와 마랫대가 드문드문 눈에 띄는 풀밭이며 사람들이 밭갈이하는 논등을 즐겁게 바라보며 지나치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따금 뭔가 불쾌한 듯한 감정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꾸즈민스코의 독일인 관리인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마부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꾸즈민스코의 마을에 도착하여 일을 착수하기 시작했을 때 네흘류도프의 이러한 기분은 사라졌다. 관리 사무실의 장부들을 살펴보고 농민들의 얼마 되지 않는 토지가 지주의 토지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유리하다고 멋대로 짓거리고 있는 관리인의 설명을 듣자 네흘류도프는 자기 혼자 경영해 나간 이제까지의 방법을 단념하고 농부들에게 토지를 빌려줄 생각을 더욱더 굳게 했다. 장부를 검사하고 관리인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예전 하던 방식대로 질 좋은 경작지의 3분의 2는 갖춰진 농구로 소지주들로 하여금 경작해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1정보당 5루블의 임금을 주고 농민들에게 경작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1정보의 땅을 3번이나 갈고 손질하고 씨를 뿌려 걷어들이고 그것을 볕단으로 묶어서 창고로 나르는 것이다. 즉 아무리 품삯이 싼 고용자라 할지라도 1정보당 10루블을 걷어들일 만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였다. 그들은 또한 관리 사무실에서 지급되고 있는 농구 등 필수품을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받아 그것을 노임에서 갚아나가고 있었다. 목초를 얻는다든가 제목을 얻는다든가 또는 감자잎을 얻는다든가 할 때에도 임금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빚을 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경작지 이외의 토지도 농민들에게 나눠 빌려주고 있어서 만일 여기에서 1정보당 5분의 이익이 남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4배의 순수익이 있다는 얘기다. 네흘류도프는 이러한 사실들을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지금 다시 눈앞의 사실들을 보고 듣고 하니 새삼스럽게 알게 되어 이제껏 이러한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어째서 모르고 있는가 그저 놀랄 뿐이었다. 농민들에게 스스로 경작하도록 토지를 나눠준다면 이런 농구들은 모두 필요 없게 되어 원가의 4분의 1도 받지 못하게 되리라든가 농부들에게 맡기면 토지를 못쓰게 망칠 것이라든가 즉 토지를 농부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네흘류도프 자신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만이 남을 뿐이라는 관리인의 설명은 오히려 그 결과 수입의 거의 전부가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보다 바람직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네흘류도프의 결심을 더욱 굳게 해줄 뿐이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이미 파종을 끝낸 보리를 걷어들인다거나 처분하는 문제, 농기구나 필요 없는 건물들을 파는 문제는 자기가 돌아가고 난 뒤 관리인이 처리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 꾸즈민스코의 영지를 둘러싸고 있는 새 마을의 농민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달라고 관리인에게 부탁했다. 자기의 계획을 농민들에게 알리고 양도되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와 그 외 문제점을 확인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네흘류도프는 관리인의 주장에도 망설임 없이 농민들을 위해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의 확고한 결심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즐거운 기분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그리고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곰곰 생각하면서 올해엔 가꾸지 않은 집 둘레의 정원이며 민들레가 무리져 피어있는 테니스 코트며 보리수가 늘어선 가로수길을 거닐었다. 이 가로수길은 그가 늘 담배를 피우며 거닐던 길이기도 하고 동시에 3년 전 어머니 집에 며칠 묵으로 손님으로 온 끼리모바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그에게 호감받기 위해 애교를 부리던 곳이기도 했다. 네흘류도프는 내일 농민들에게 얘기할 일의 요점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관리인에게로 갔다. 관리인과 차를 마시면서 다시 한번 토지를 정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안심과 만족을 느끼면서 자기를 위해 마련된 넓은 안채의 한 방으로 들어갔다. 이 방은 이곳에서 머무르는 손님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방이었다. 그다지 넓지 않은 산뜻한 방 안에는 가지가지 베니스의 풍경화와 창문과 창문 사이에는 거울이 걸려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스프링 달린 침대와 유리 물병, 성냥, 소등기 등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거울 옆에 있는 큰 테이블 위에는 열려진 채로 그의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가방 속으로 여행용 화장 도구와 가지고 온 책들이 내보였다. 그 책들은 러시아판의 형법 연구 실론과 똑같은 제목의 독일어판 영문판의 책들이었다. 그는 이 책들을 이번 여행 중에 읽으려고 가지고 왔으나 오늘은 통 읽을 새가 없었다. 네흘류도프는 내일 될 수 있는 한 일찍 농부들을 만나보기 위해 잠자리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 방 한쪽 구석으로 자개가 박힌 마호가니의 낡은 안락 의자가 놓여 있었다. 이 방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침실로 사용하던 방으로 이 안락 의자를 보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조만간 헐려질 이 저택도 황폐하여질 정원도 모두 다 벌목되고 말 숲도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도 알다시피 상당한 노력으로 넓히고 유지해온 외양간과 농기구 창구며 그리고 농기계들이며 소, 말 등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그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것들의 포기가 쉽게만 여겨졌는데 비단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토지라든가 앞으로 생활하는 데 중요한 몫이 될 수입이 반감되는 것도 아까워졌다. 그렇게 여겨지자 그의 그러한 생각에 동조하기라도 하듯 이어서 굳이 농부들에게 토지를 빌려주어 재산을 손해볼 필요까지야 뭐 있겠는가, 경솔한 짓은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나는 토지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소유한 토지가 없고서는 이만한 경제생활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나는 시베리아로 가게 될 것이므로 저택도 영지도 소용없다고 한 목소리가 말하였다. 맞았어 하고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넌 시베리아에서 그저 일생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물론 아이도 낳겠지. 그렇게 되면 내가 부모에게서 영지를 상속받았듯이 너의 아이에게도 토지를 물려줘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토지에 대한 의무라는 거다. 기존의 것을 남에게 넘겨준다든가 파괴하기는 쉬우나 새로이 창조한다는 건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너는 내 자신의 앞으로의 생활을 충분히 고려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내 입장을 정한 다음 거기에 적절하게 재산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의 지금의 결심은 확고부동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은 진실로 너의 마음에서 우러나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흘류도프는 스스로에게 반문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세상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생각을 거듭할수록 더욱 의문에 사로잡혔고 더욱 해결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그는 이 단순치 않은 문제를 내일 맑은 정신으로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깨끗한 침상에 몸을 뉘었다. 그러나 쉬이 잠들지 못했다. 열려진 창문으로 맑은 밤 공기와 달빛이 개구리 울음소리와 함께 들어왔다. 그리고 이 개구리 울음소리와 어우러져 먼 숲속으로부터도, 그리고 바로 창문 밑에 라일락 우거진 숲속에서도 피리 소리와도 같이 우짖고 있는 한 마리의 꾀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개구리와 꾀꼬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전옥달이 치던 피아노 음률이 생각났다. 그리고 전옥을 생각하니까 마슬로바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가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목소리로 입술을 바르르 떨며 제발 이런 일은 그만둬 주세요 하고 외치던 것이 생각났다. 이윽고 독일인 관리인이 개구리 울음소리 나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를 붙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관리인은 언덕길을 내려가 버렸을 뿐 아니라 어느덧 마슬로바의 모습이 되어 나는 도용수고 당신은 공장님이세요 하고 네훌류도프를 비난했다. 아니, 이젠 지지 않겠다 하고 마음먹고 그는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람직한 일인가? 그렇지 못한가? 도무지 알 수 없구나. 하지만 문제될 것 없어. 우선 잠이나 자야겠다. 그리고 자기도 관리인과 마슬로바가 내려간 언덕길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거기서 모든 것은 끝나버리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2. 이튿날 아침 9시가 되어서 네훌류도프는 눈을 떴다. 주인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젊은 사무원은 그가 일어나는 기척을 듣자 이제껏 그래 본 적이 없을 만큼 반짝반짝 윤나게 닦아놓은 구두와 맑고 차가운 샘물을 떠다 놓고 농민들이 벌써 다 모였음을 알려주었다. 네훌류도프는 정신이 번쩍 들어 자리에서 훌훌 일어났다. 토지를 내놓고 재산을 잃었다는 데 대해 가졌던 어제의 아까운 감정은 어디론가로 사라졌다. 그는 다소 이상한 기분으로 어제의 감정을 생각해 보았다. 지금 그는 눈앞에 닥친 사실들의 기쁨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이에 보람을 가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민들레가 무성한 테니스 코트에 관리인의 지시대로 농부들이 모여 있었다. 간밤에 개구리가 그렇게 울어대더니 역시 흐린 날씨였다. 아침부터 바람기도 없고 조용하고 따사로운 보슬비가 내려 나뭇잎이며 줄기며 풀잎에 작은 이슬방울을 맺혀주고 있었다. 창문으로는 실록의 향기는 물론 비를 재촉하는 흙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네훌류도프는 옷을 입으면서 창가로 눈길을 자주 보내 농부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계속 모여들었다. 서로 모자를 벗어 인사를 나누고는 단장에 몸을 의지하고 원을 만들고 서 있었다. 좋은 체격의 큰 몸집의 젊은 관리인은 짧고 푸른 깃을 세운 큰 단추 달린 정장을 하고 네훌류도프에게로 와 모두들 다 모였으니 잠시 그들을 기다리게 해놓고 그 사이 마련되어 있는 커피나 홍차를 드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아니, 우선 그들에게 가보도록 하겠네. 네훌류도프는 이제부터 나가 농부들과 이야기할 것을 생각하자 자기도 모르게 뜻밖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며 말했다. 그는 농민들이 그런 가능성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희망, 즉 그들에게 싼 값으로 토지를 빌려주기 위해 온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러 온 것이다. 그런데도 왠지 부끄러운 기분이었다. 네훌류도프는 모자를 벗은 아맛빛 머리, 고수머리, 대머리, 흰머리들의 농부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두려운 마음에 오랫동안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아까부터 내리고 있는 가랑비가 농부들의 머리며 아랫수염이며 외투의 털 위에 조그마한 물방울을 만들었다. 농부들은 그들의 주인인 이 공장님이 무슨 말을 꺼내려 하는가 하고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는 너무도 당황해 뭐라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자기 스스로 러시아 농민임을 자처하고 러시아 말을 정확하고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아는 자신만만하고 냉정한 독일인 관리인이 네훌류도프의 이 어색한 침묵을 깨뜨려 주었다. 이 관리인과 네훌류도프의 건강하고 좋은 혈색은 이들 농부들의 야이고 주름투성이의 얼굴들과 외투 밑으로 튀어나온 그들의 마른 어깨뼈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공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얘기겠지만 토지를 나누어 주시려고 합니다. 하고 관리인이 농부들에게 말했다. 어째서 우리 분에 넘친다는 거요? 바실리 까를리이치, 우리가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우린 돌아가신 큰마님한테서 큰 도움을 받았었지요. 아무쪼록 저 세상에서 편히 계시기를. 젊은 공장님께서도 저희를 버리시지 않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하고 빨강머리에 말 많은 농부가 이야기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른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지금 있는 토지들을 모두 당신네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요.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농부들은 말의 뜻을 잘 모르는 듯 또 믿어지지 않는 듯 잠자코 있었다. 토지를 나눠주시겠다니 그렇다면 어떻게 나눠주실 생각입니까? 하고 소매 없는 코트를 걸친 중년의 농부가 말했다. 토지를 당신네들이 사용할 수 있게 싼 임대료로 빌려주려는 거요.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한 노인이 말했다. 땅세만 낼 수 있다면야. 다른 농부가 말했다. 땅이 필요 없단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당연한 말이야. 우리 땅으로 먹고 사니 말이야. 지주님도 그 편이 나을 깹니다. 그저 땅세만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한시도 마음 편하지 않거든요. 하고 몇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다 너희들 탓이야. 관리인이 말했다. 너희들이 일만 잘해주고 규칙대로 지켜주기만 한다면야. 하고 덧붙였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바실리 까를리이치. 비쩍 마른 코끝이 날카롭게 생긴 노인이 말했다. 당신은 말을 왜 보리밭에 들여놓느냐고 탓하지만 누가 말을 거기다 들여놓겠습니까? 다만 온종일 1년보다 더 긴 하루를 낯을 휘두르며 일하다 보니 야경 때 잠깐 잠이 든 거죠. 그 사이 말이 당신네 보리밭에 뛰어든 건데 그걸 가지고 나를 마구 탓하시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규칙대로 하면 되잖아. 규칙하고 말로 하기야 쉽지만 우리에겐 버거운 일이죠. 큰 키에 머리가 까만 그다지 늙어 보이지 않는 털보 농군이 불쑥 말했다. 그래서 내 말했지. 울타리를 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나무를 줘야지요. 몸집이 작고 허름한 옷차림의 농부가 뒤편에서 말했다. 지난해 여름 울타리를 만든다고 해서 당신은 나를 3달 동안이나 감옥 속에 집어넣고 이투성이를 만들었지요. 울타리를 만든다면 이런 꼴이라니까. 저 사내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요? 네훌류도프는 관리인에게 물었다. 저 녀석은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도둑놈이지요. 관리인이 독일어로 말했다. 숲에서 해마다 붙잡힙니다. 이봐, 너도 남의 물건 아낄 줄 알아야 돼. 관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단 얘기요. 노인이 말했다. 당신을 존경하지 않고는 못 배겨나죠. 우린 당신 소나기에 들어있으니 말이요. 당신이 우릴 어떻게 하든 당신 마음대로니까. 이봐, 누가 너희들을 괴롭혔다고 그래. 너희들이야말로 남을 괴롭히지 말아요, 제발. 아니, 괴롭히지 않는다뇨. 올여름에 누가 내 뺨을 때렸길래. 난 그래도 말 한마디 못했지. 돈 있는 사람이랑 맞서 재판할 순 없으니 말이야. 규칙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저마다 말다툼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 자신 왜 다투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잘 모르는 모양이었다. 다만 한쪽에는 두려움에 한껏 짓눌려 있는 분노가 있고 다른 한쪽엔 자기의 우월과 권력의식이 있을 뿐이었다. 네훌류도프는 더 이상 참고 듣고 있을 수가 없어 땅세와 그것의 지불 날짜를 정하는 데 대한 이야기로 말머리를 돌렸다. 도대체 땅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네들은 원하는 거요. 만일 내가 토지를 전부 빌려주겠다면 당신네들은 땅세를 얼마 정도 계산하오. 나리님 땅이시니까 나리님께서 정해주십시오. 네훌류도프는 토지세를 정했다. 네훌류도프가 정한 값은 이 부근에서 제일 싼 토지세였다. 그런데도 농부들은 값을 더 깎으려 들며 비싸다고들 했다. 네훌류도프는 자기의 제안이 쾌히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했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얼굴엔 좋아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만 토지를 마을 전체가 빌리는가 아니면 생각 있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빌리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돈이 없어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조합에서 제외시키자는 농민과 제명 대상이 될 만한 농민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것을 보고
네흘류도프는 자기의 제안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겨우 납득할 수 있을 정도였다. 드디어 관리인이 나서서 땅세와 지불 날짜가 결정되었다. 농부들은 저마다 떠들어대면서 언덕 내리막길을 내려가 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네흘류도프는 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무실로 갔다. 모든 절차는 네흘류도프가 바랐었고 또 예견했던 대로 되었다. 농부들은 이 부근에서의 토지 시세보다 3알이나 싸게 토지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토지에서 걷어들여지는 그의 수입은 거의 반이나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네흘류도프에게는 과히 부족하지 않은 수입이었다. 살림을 판 돈과 농기구의 매각으로서 들어올 액수를 합치면 아주 넉넉할 정도였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되었는데 그래도 뭔가 네흘류도프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농부들 중 몇 사람이 고마움의 표시를 했으나 대부분의 농부들에게서는 여전히 뭔가 더욱 큰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듯한 기색을 엿볼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많은 것을 이루면서 농민들에게 해주었으나 결코 그들의 기대대로 해주지 못한 꼴이 돼버린 것이다. 이튿날 임시계약서에 서명을 한 네흘류도프는 뭔가 불만스러운 듯 아직도 고개를 내젓는 농부들과 마을을 대표하여 온 노인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아직도 일을 다 못 마치고 떠나가는 듯한 꺼림칙한 기분으로 역에서 이곳에 올 때 마부에게서 들은 관리인의 바로 그 사치스러운 트로이카를 타고 역으로 달렸다. 네흘류도프 역시 불만스러웠다. 뭐가 불만인지 뚜렷이 말할 수 없었으나 뭔가 수치스럽고 슬픈 느낌이었다. 3. 네흘류도프는 꾸주민스코의 마을에서 고모들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영지로 갔다. 카츄샤를 처음 만났던 마을이었다. 네흘류도프는 이곳 영지에서도 꾸주민스코의 마을에서 처리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토지 문제를 해결할 작정을 했다. 그 문제 외에도 카츄샤의 일이며 그녀와 자기 아이에 관해서 또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죽었다면 왜 죽게 됐는지 그 외 궁금한 일들을 모두 알아볼 생각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이 파노브에 닿자마자 고문의 저택으로 달려갔다. 그때 무엇보다도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모든 건물, 특히 안채가 허물어지고 황폐해진 모습이었다. 옛날에는 초록빛이었던 함석 지붕이 오랫동안 칠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어 벌겋게 녹이 슬고 그중 몇 장의 함석판은 모진 바람으로 뒤집혀져 있었다. 그리고 안채를 둘러싼 얇은 판자에는 군데군데 사람의 손으로 뜯겨져 있었다. 녹슬어버린 못들을 잡아빼어 뜯기 쉬운 것만 뜯어버린 것이다. 현관 입구의 계단은 앞의 것이나 특히 그의 추억이 깃든 뒷계단도 다 썩어 없어지고 토대만이 모습을 남기고 있었다. 몇 개의 창문에는 얇은 판자를 유리 대신 끼워 놓았고 관리인들이 살던 별채나 부엌도 외양간도 모두 허물어져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다만 뜰만은 오히려 울창하여 꽃들은 활짝 피어 있었으며 담 너머로 벚나무, 사과나무, 살구나무 등이 흰 구름처럼 번져 있었다. 라일락의 울타리는 12년 전 네흘류도프가 그때 16살이었던 카츄샤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쐐기풀에 찔리던 때와 똑같이 꽃이 만발해 있었다. 그리고 소피아 이바노브나가 안채 한쪽에 심었던 그 당시 말뚝 높이밖에 되지 않던 낙엽송은 이제 제목으로 쓰여질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나 솜털처럼 부드러운 황록색의 잎으로 덮여 있었다. 언덕 사이를 끼고 흐르는 강물은 물방아가 있는 낭떠러지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다. 강 건너 목장에서는 농가의 가축들이 여기저기 무리져 풀을 뜯고 있었다. 신학교를 중퇴한 관리인은 얼굴에 가득 웃음을 띠고 네흘류도프를 안뜰에서 맞아들였다. 그는 시종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지 않으면서 네흘류도프를 사무실로 안내하고 무슨 특별한 약속이라도 하듯이 여전히 미소 띤 얼굴로 칸막이 벽 뒤로 사라졌다. 칸막이 너머에서 주고받는 낮은 소리가 들리더니 곧 조용해졌다. 마부가 술값을 받고 방울소리를 내면서 뜰 밖으로 나가버리자 사방은 정적 속에 잠겼다. 잠시 후 수놓은 옷을 입고 귀고리를 단 맨발의 어린 계집애가 창가로 뛰어가자 뒤이어 농부 하나가 투박한 장화의 징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며 고르지 못한 길을 다름질쳐 갔다. 네흘류도프는 창가에 앉아 뜰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상쾌한 대기와 파헤쳐진 흙냄새가 양쪽으로 열린 창문으로 흘러들어와 이마에 늘어진 땀에 젖은 머리칼이며 칼자국 두성이의 창턱 위에 놓여있는 종이장들을 가볍게 흔들었다. 강에서는 빨래하는 여자들의 방망이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태양에 반짝이며 흐르는 수면 위로 퍼져나갔다. 물방앗간 수차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파리 한 마리가 놀란 듯이 귓전을 위잉하고 스치며 지나갔다. 그러자 갑자기 네훌류도프는 아주 오래전에 아직 젊고 어렸을 시절에 지금처럼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수차의 물소리에 섞여 들리는 젖은 빨래를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를 듣고 봄바람에 땀이 밴 머리칼과 칼자국 두성이 창턱 위에 종이장이 살랑거리고 오늘처럼 귓전으로 파리가 요란스레 소리내며 날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그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18살의 소년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 무렵에 신선하고 투명하고 위대한 가능성을 품은 미래를 가졌던 인간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런 느낌과 동시에 꿈에서 깨어날 때 흔히 그렇듯이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옛일이라는 자각으로 하여 서글픈 기분이었다. 식사는 몇 시에 하시겠습니까? 관리인이 웃으며 물었다. 아무 때나. 별로 배고픈 줄 모르겠어. 나는 이제부터 마을을 돌아보고 오겠네. 그럼 안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집안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다시피 외모는 이렇습니다만. 아니, 나중에 보도록 하겠네. 그런데 이 마을에 마트료나 하리나라는 여자가 있소. 그녀는 카츄샤의 숙모였다. 예, 물론 있지요. 이 마을에서 살고 있지요. 정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여자지요. 아, 술을 밀매하고 있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현장을 잡고 탓하곤 합니다만 고소하기에는 불쌍합니다. 늙은 데다가 손자 녀석들까지 돌보고 있는 사정이랍니다. 주인에게 호감을 얻고 싶은 마음과 네훌류도프도 자기와 다름없이 무엇이고 다 알고 있으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나타내는 그 변함없는 미소를 얼굴에 띠면서 관리인은 말했다. 어디에 살고 있는가? 찾아가 보고 싶군. 마을 끝 저기 저쪽 끝에서 셋째 번 오두막집입니다. 왼쪽으로는 벽돌집이 있고 그 뒤로 그 할머니의 집이 있지요. 아니, 그보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꺼워하며 관리인이 말했다. 아니, 괜찮아. 찾을 수 있겠지. 자넨 지금 곧 농부들이 모이도록 연락해주게. 토지 문제에 관해서 그들과 얘기하고 싶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꾸즈민스코의 마을에서와 같이 되도록 오늘 밤 안에 농부들과 얘기해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서였다. 4. 문 밖으로 나온 네훌류도프는 질경이며 백산다가 우거진 목장 안에 고르지 못하게 다져진 오솔길에서 알록달록한 무늬에 에이프론을 두르고 귀걸이를 단 통통한 맨발을 재빠르게 움직이며 걸어오고 있는 농가의 계집애와 마주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계집애는 왼손은 그냥 한쪽으로 흔들어대면서 오른손으로는 붉은 수탉을 배 가까이로 힘껏 끌어안고 있었다. 빨간 볕이 흔들흔들하는 수탉은 얌전하게 가만히 있었으나 이따금씩 눈을 굴리며 까만 한쪽 발을 내밀었다 오므렸다 하면서 계집애의 에이프론을 발톱으로 긁어대고 있었다. 계집애는 주인에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자 달려오다시피 하던 발걸음을 늦추어 보통 걸음으로 걸었으며 네훌류도프와 나란히 서게 되자 걸음을 멈추고는 고개를 발딱 뒤로 젖히더니 꾸벅 인사를 하고는 주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수탉을 앞에 아는 채로 또다시 다름질 쳐갔다. 우물 있는 쪽으로 내려가던 네훌류도프는 또다시 지저분하고 낡은 옷을 입은 물이 넘쳐 흐르는 무거운 물통을 구분 등에 짊어지고 오는 할머니와 마주쳤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통을 땅에 내려놓더니 역시 계집애와 같이 고개를 뒤로 젖혔다가 숙여 그에게 인사했다. 우물을 지나고 나니 마을이 보였다. 오전 10시였으나 맑게 갠 무더운 날인지라 후덥지근하고 뭉게뭉게 몰려드는 구름이 이따금 태양을 가려줄 뿐이었다. 길에서는 어디에 쏘고 코를 찌르는 냄새, 그러나 결코 불쾌하기만 하지 않은 걸음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다. 이 냄새는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 햇빛에 반짝이는 수레마차에서도 풍겨나고 있었는데
특히 네훌류도프가 열린 문 앞을 지나가던 어느 집의 파헤친 거름 구덩이에서 나는 냄새가 지독했다. 수레를 따라 산길을 올라가는 거름물이 묻은 바지와 셔츠를 입은 맨발의 농부들은 키가 큰 풍채 좋은 신사가 햇빛에 반짝이는 비단 리본이 달린 회색 모자를 쓰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끝이 반짝이는 반들반들한 단장으로 가볍게 땅을 짚으면서 마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뒤돌아보고 있었다. 들에서 돌아오는 빈 마차의 마부석에 앉은 농부들은 흔들리면서 모자를 벗고는 마을 한길을 걸어가는 낯선 손님을 놀란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들은 문 밖으로나 층계 위로 나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손짓을 하면서 눈으로 손님을 전송하고 있었다. 네훌류도프는 지나가던 네 번째 집의 문 앞에서 요란스런 소리로 달려나온 한 대의 수레 때문에 발을 멈추었다. 산더미같이 비료를 쌓은 수레마차 위에는 사람이 앉도록 집방석이 깔려 있었다. 6살가량 돼 보이는 사내 아이가 자기도 마차를 탄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따라 나왔다. 집신을 신은 농부가 발걸음을 크게 떼어 놓으며 말을 문 밖으로 내몰았다. 긴 다리에 푸르스름한 털을 가진 망아지는 문 밖으로 뛰어나오다가 네훌류도프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마차 곁으로 비켜선다는 게 거기에 서 있던 바퀴에 다리를 부딪혀 다시금 놀란 망아지는 그때 마치 무거운 짐을 문 밖으로 끌고 나오며 새끼말이 염려스러운 듯 히잉거리고 있는 어미말 곁으로 달려갔다. 그 뒤를 따라 줄무늬 바지에 더러운 긴 셔츠를 입고 야이어 어깨뼈가 잔뜩 위로까지 튀어나온 그러나 기운찬 노인이 역시 맨발로 다른 말을 끌고 나왔다. 말들이 잿빛에 비료 덩어리가 흩어져 있는 발들의 발표 굳어진 한길까지 나오자 노인은 다시 문 쪽으로 돌아와 네훌류도프에게 인사했다. 이곳 지주님의 조카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소. 바로 조카요. 잘 오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의 형편이라도 보러 오셨습니까? 노인은 혼자 짓거려대기 시작했다. 그렇소. 그래 형편이 어떻습니까? 네훌류도프는 뭐라 이야기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다. 형편이 어떠냐고요? 정말 살기 힘든 궁색한 생활이죠. 이 나이 많은 노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딘가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이었다. 어째 그렇소? 처마 밑으로 비켜서면서 네훌류도프는 노인에게 물었다. 하여튼 형편없는 생활입니다. 정말 꾸려가기 힘든 살림이에요. 네훌류도프의 뒤를 따라 겉의 흙을 말끔히 털어내 소재한 처마 밑으로 들어가면서 노인이 말했다. 우리 집 식구는 보다시피 12명이나 되지요. 노인은 2명의 여자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2 여자는 수건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땀에 젖은 치맛자락을 걷어 올렸으며 맨발과 장단지에 온통 거름물을 묻힌 채 손에는 쇠스랑을 들고 아직 다 치우지 않은 거름더미 위에 서 있었다. 매달 100kg의 밀가루를 사야만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까? 집에 있는 것만으로요. 어이없다는 듯한 미소를 띠며 노인이 반문했다. 우리 밭으로는 3사람 못분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전부 앞에 8진 거두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하오? 그래 아들 녀석 하나는 품팔이로 보내고 나리에게 빚을 졌지요. 하지만 대제기도 되기 전에 다 써버려서 연공도 물지 못하는 형편이지요. 연공은 얼마쯤 돼요? 넉 달에 17루블씩 내고 있지요. 정말 산다고 할 수 없는 형편이지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당신 집에 들어가 봐도 괜찮겠소. 이렇게 물은 네훌류도프는 말끔히 치워놓은 마당을 지나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채 제멋대로 쇠스랑으로 흩어놓은 지독하게 냄새를 풍기는 신누런 거름더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괜찮고 말고요. 제발 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노인은 발가락 사이로 거름이 비어져 나오는 맨발을 재빨리 옮기면서 네훌류도프를 앞질러 걸어가 문을 열어주었다. 여자들은 소매에 금단추 달린 옷을 입은 말쑥한 신사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수건을 고쳐 쓰고 린네르의 치맛자락을 내리면서 호기심에 찬 놀라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집안에서 속옷만을 입은 2 계집아이가 달려나왔다. 네훌류도프는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허리를 굽혀 문으로 들어가 직물기계가 2대 놓여져 있고
시큼한 냄새가 풍겨 나오는 비좁고 지저분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 난로 옆에는 소매를 걷어올린 바싹 야이고 햇볕에 그을은 팔뚝을 드러낸 노파가 서 있었다. 날이께서 우리 집에 와주셨어. 노인이 말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걷어올린 소매를 내리면서 노파가 온순하게 말했다. 당신네의 생활 형편을 보려고요. 네흘료도프는 말했다. 뭐 보시다시피 이렇지요. 집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아서 누가 깔려 죽을 것 같지요. 그런데도 저 영감은 이대로라도 괜찮다고 하며 임금님처럼 큰 소리만 치고 있죠. 원기 있어 보이는 이 노파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말했다. 마침 지금 점심 준비를 하려는 참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려고요. 식사는 뭘로 하십니까? 뭘로 하느냐고요? 우리가 먹는 건 고급이죠. 우선 빵과 끄바스, 그 다음엔 끄바스와 빵이죠. 노파는 반쯤 썩은 이를 보이며 말했다. 우리가 먹는 거라야 뻔하죠. 보여드려요, 당신.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들 농부가 먹는 음식을 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나리께서도 어지간히 자상하십니다. 뭐든 다 알아보려 하시다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흰 빵과 끄바스, 그리고 스프죠. 어제 우리 며느리들이 잡아온 물고기로 스프를 만들었지요. 그것 말고 감자가 조금 있지요. 그것뿐입니까? 더 없느냐고요? 그저 우유를 조금 섞어 희게 하는 것뿐이죠. 노파는 문 쪽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말했다. 열려진 문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사내아이 계집아이 갓난애를 아는 농부의 아낙네들이 문 앞에서 서로 밀치락거리며 농부들이 먹는 음식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리를 보고 있었다. 노파는 자기가 나리를 어려움 없이 훌륭히 맡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했다. 정말이지 저희들의 생활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형편없는 것입니다. 하고 노인이 말했다. 어딜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하고 노인이 문 앞에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그럼 이만 가보겠소. 네흘류도프는 뭔지 어색함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말했다. 이렇게 들러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방문 앞쪽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길을 비켜주었다. 그는 한 길로 나와 비탈길을 걸어 올라갔다. 그의 뒤를 따라 역시 맨발의 두 남자아이가 뛰어나왔다. 둘 중에 나이가 위인 듯한 사내아이는 본래는 흰 것이었으나 지금은 때가 묻어 더러워진 셔츠를 입고 있었다. 또한 사내아이는 색이 바랜 분홍빛 셔츠를 입고 있었다. 네흘류도프는 그 애들을 뒤돌아보았다. 이번엔 어딜 갈 건가요? 흰 셔츠를 입은 아이가 물었다. 마트료나 하리나한테 가려고 한다. 너희들은 그 집을 아니? 그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분홍 셔츠를 입은 작은 사내아이는 갑자기 무엇이 우스운지 웃음을 터뜨렸으나 그보다 큰 사내는 침착하게 물었다. 어느 마트료나예요? 할머니 말인가요? 그래, 할머니 말이다. 아, 하고 사내아이는 목소리를 길게 끌며 말했다. 그럼 세면이야 할머니군요. 마을 끝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안내해드리지요. 이봐 패치까, 우리 함께 모시고 가자. 말은 어떻게 하고? 괜찮아. 패치까가 동의했으므로 그들 셋은 마을의 끝을 향해 걸어갔다. 5. 네흘류도프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게 훨씬 마음 편했다. 그래서 그는 소년들과 걸어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 분홍빛 셔츠를 입은 작은 사내아이도 이제 웃음을 그치고 자기 손위의 아이와 같이 분명하고 침착한 음성으로 이야기했다. 이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건 누구냐? 누가 제일 가난하냐고요? 미하일라와 세면 마카로브가 가난하고 마르파는 이들보다 더 가난하죠. 아냐, 아니시아가 더 가난해. 그 집엔 소가 없어서 구걸에 살고 있잖아. 하고 어린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식구가 셋밖에 안 되거든. 그 대신 마르판의 집은 식구가 5이란 말이야. 하고 소니의 소년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렇지만 아니시아는 과부잖아. 분홍 셔츠의 페지카가 아니시아를 내세웠다. 아니시아는 물론 과부지만 마르파도 과부나 마찬가지야. 하고 소니의 사내애가 계속해서 말했다. 마찬가지야.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남편은 어디에 갔기에? 네흘류도프가 물었다. 감옥에서 일을 기르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그대로 소니의 아이가 말했다. 작년 여름에 관리인지 숲에 자작나무를 2그루 베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분홍빛 셔츠의 작은 아이가 재빠르게 설명했다. 들어간 지 벌써 6개월이나 되어서 아줌마는 구걸 다니고 있지요. 아이는 셋이고 게다가 할머니는 병신이에요. 소녀는 자세히 설명했다. 그 여자는 어디 살고 있지? 네흘류도프는 물었다. 바로 저 집이에요. 작은 아이는 집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 집 앞에는 머리가 희고 작은 사내아이가 무릎이 바깥쪽으로 구부러진 다리로 겨우 몸을 의지하고 비틀거리면서 네흘류도프가 걸어가고 있는 오솔길에 서 있었다. 얘 바시까 어디 갔어? 마치 쟤라도 뒤집어 쓴 듯 잿빛으로 더러워진 속옷만 입은 여자가 이렇게 외치며 오두막집에서 뛰어나오다가 마치 자기 아이가 네흘류도프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 싶은 듯 한껏 놀란 얼굴로 네흘류도프 앞으로 달려나오더니 아이를 얼른 낚아채 가지고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이 여자가 네흘류도프의 숲에서 자작나무를 베어냈다는 죄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람의 아내였다. 그럼 마트료나도 역시 가난하냐? 그들이 마트료나의 오두막에 가까이 왔을 때 네흘류도프는 물었다. 가난하긴요. 술을 팔고 있는 거려. 분홍 셔츠의 작은 사내아이가 분명하게 말했다. 마트료나의 오두막집에 다다른 네흘류도프는 2 아이들은 돌아가도록 하고 혼자 현관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갔다. 2칸 반이 채 못 되는 마트료나 노파의 집은 큰 사람이라면 페치카 저쪽으로 놓인 침대에서도 몸을 펴기 어려울 만큼 비좁았다. 바로 이 침대 위에서 카투샤는 애를 낳고 병이 났었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직물기계가 오두막집의 면적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다. 네흘류도프가 낮은 문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노파는 마침 큰 소녀와 함께 순조롭게 작동하지 않는 직물기계를 손보려는 참이었다. 네흘류도프를 따라 들어온 나머지 2 손녀는 그의 뒤에서 멈추어 서서는 2 손으로 문기둥을 잡고 서 있었다. 누굴 찾소? 기계가 잘 움직여지지 않아 한껏 짜증이 난 노파가 화난 어조로 물었다. 더구나 밀주를 팔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낯선 사람이라면 모두 두려워했다. 난 이곳 지주요. 잠시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만. 노파는 한참 말없이 상대방을 훑어보다가 태도를 바꾸어 말했다. 아이고, 나리님이시군요. 나 좀 보게 알아뵙지도 못하다니. 그저 길손인 줄로만 알았지요. 어색하게 꾸며대는 듯한 상냥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조용한 데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하고 네흘류도프는 열려진 문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말했다. 문 앞에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서 있고 그들 뒤로는 마른 몸집의 여자가 누더기로 만든 모자를 쓰고 병을 앓고 있어 창백하고 허약해 보이나 연방 방실거리고 있는 말라빠진 갓난애를 안고 서 있었다. 뭘 쳐다보고 있어? 혼 좀 나봐야 알겠어. 예, 그 몽둥이 좀 이리다오. 노파는 문 앞에 사람들에게 외쳤다. 문 닫아, 어서. 아이들은 달아나고 갓난아기를 아는 여자가 문을 닫았다. 난 또 누군가 했지요. 이게 나리님 아니에요. 이렇게 귀하신 몸으로 정말 고맙게도 이런 데를 찾아와 주셨군요. 자, 소중하신 나리님, 이리 이 의자에 어서 앉으세요. 그녀는 서둘러 앞치마로 의자를 훔쳐내면서 말했다. 난 또 어떤 못된 녀석이라도 왔는가 했지요. 훌륭하시고 부모님 같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나리님이 오시다니. 이 노망된 늙은이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벌써부터 눈이 희미해진다니까요. 네흘류도프는 걸상에 앉았다. 그러자 노파는 그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턱을 개고 그 오른팔을 왼팔로 받치고는 노래를 부르듯이 말했다. 나리님도 전보다 많이 달라지셨군요. 예전엔 그렇게도 젊었었는데 아마 무슨 여러 가지 걱정이라도 있으신 모양이군요. 실은 할멈께 물어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 카투샤 마슬로바를 알고 있겠지. 까젤이나 말씀입니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제 조카인데요. 잊을 리가 있나요? 그 애에 대해서라면 하나 빠짐없이 다 알고 있죠. 그 애 때문에 눈물깨나 흘렸었지요. 저희들은 누구나 하느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송구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젊은 탓이죠.
누구나 커피와 차를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 악마의 게임에 빠지는 거죠. 악마는 인간보다 힘이 세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나리님은 그 애를 버리셨지만 보상은 할 만큼 다 하셨어요. 100루블이나 주셨지요. 하지만 그 애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저질렀죠. 내 말대로만 했더라면 올바르게 됐을 텐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 조카에겐 해도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애예요. 그 뒤에 제가 아주 훌륭한 댁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곳에서 고분고분하지 못하다고 해서 쫓겨났지요. 글쎄 주인에게 욕을 퍼부어댔으니 우리네 따위가 주인에게 감히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쫓겨나고 말았죠. 그래 그 다음엔 살림 관리인 집에 들어갔습니다만 거기서도 견뎌내지 못하고 나와버렸죠. 어린애 일이 궁금한데 아기는 여기서 나왔었소. 그 애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린애 말씀인가요, 나리님? 그 얘기라면 그때 저는 여러모로 궁리했었지요. 산모는 산후 몸이 아주 좋지 않아서 다시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에게 정식으로 영세를 받게 하고 양육원으로 보냈었지요. 산모가 위험한 판에 천사 같은 갓난애가 함께 고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세상에는 흔히 어린애에게 젖도 먹이지 않아 굶겨 죽이는 어미가 있습니다만 그럴 수야 없지요. 그래 양육원에 보내는 게 한결 나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때 마침 돈도 있었으니까요. 그럼 번호가 있었을 텐데요. 번호는 있었지만 그 애는 죽어버렸어요. 그 여자 얘기론 그곳에 가자마자 곧 죽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라니 누구 말이요? 수코로드 노예에 살던 여자지요. 그런 일로 장사하고 지내는 말라니아라는 여자지요. 지금은 그 여자도 죽어 없지요. 영악하고 일도 잘 처리해낼 줄 아는 여자였지요. 누구라도 아이를 데리고 가면 자기가 맡아 길러주었지요. 양육원에 데리고 갈 만큼 아이들이 모일 때까지는 기르는 거지요. 그동안에 갓난애가 셋이고 넷이고 되면 곧 양육원에 보냈습니다. 정말 일을 참 잘했어요. 둘씩 자게 돼 있는 손잡이 달린 큰 요람들이 여기저기 있었지요. 그 요람 속에서 갓난애들을 넷씩 서로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한 군데로 발을 모아 뉘었지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애들을 넷씩 돌볼 수 있었지요. 모두들 젖꼭지만 갖다 대주면 잠자코들 있었지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카츄샤의 애도 그런 식으로 길러졌지요. 그 여자 집에서 2주일가량 있었을 겁니다. 그 집에 있으면서부터 어린애는 허약해졌지요. 애는 어땠었소? 정말 그만한 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요. 나리님을 꼭 닮았지요. 노파는 한쪽 처진 눈을 꿈뻑이면서 말했다. 왜 허약해졌을까? 그곳에서 젖주는 방법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죠. 방법이랄 게 뭐 있나요? 어느 애랄 것 없이 똑같이 주니까요. 하기야 자기 애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양육원에 갈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여자는 그 아기를 모스크바에 데리고 갔었대나요.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곧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그 여잔 빈틈없이 증명서까지 받아왔었어요. 정말 영리한 여자였어요. 네흘류도프가 자기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것뿐이었다.